오늘은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너무 유명하시지만 셀프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에 지금 여러 번 출연한 것 같은데 저는 멘탈이 전부다 채널에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이 책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제 5세를 찍고 네. 네, 서점에서 빨리빨리 달라고 난리인데요. 그렇습니까? 혹시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는지? 네, 예상했다고도 못했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란 확신이 있었으니까. 또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책도 당연히 팔릴 거란 네.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죠. 네. 이렇게 그 경제경영에서 네. 순위권에 드셨다가 이제는 네. 종합까지 그런가요? 20위 갔다가 16위까지 네. 올라가시더라고요. 네네. 종합은 진짜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기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뭐 더 오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큰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너무 쏙쏙 어. 핵심 포인트만 너무 잘 써주셨다고 네,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비트코인 불장을 같이 할 수 있지 그쵸. 않을까 네. 기쁘게. 네. 네, 그러면 작가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FOMC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8,900인가요? 네. 업비트 기준으로 네.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좀 네. 놀라셨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1억 근처까지 이렇게 네. 올라왔는데요. 지금 장세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혀 놀랄 일이 아니고요. 네. 이번 사이클에도 이미 20% 넘는 하락이 4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로 내려갔던 게 17.6%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 동안 있었던 20% 이상의 하락에도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은 비트코인에서는 흔하게 있는 거고 오히려 별로 안 내렸다라고까지 느껴지고요. 네, 더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적었고 FOMC를 앞두고 가격이 내렸던 이유는 분명하죠.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격이 너무 빠른 시간에 크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차익 실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고 네. 실업률도 이번에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4% 이하의 낮은 실업률이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경기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준이 긴축을 좀 더 오래 할 거다라는 네.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3달 전에 FOMC를 할 때 올해 금리를 3번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도 6월, 7월이 아니라 뭐 연말이나 돼서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선행 매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FOMC를 딱 했는데 깜짝 발표에 가까운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금리를 원래 예정대로 3번 내릴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네. 또 파월의 발언도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어요. 네. 데이터 보면서 필요하면은 언제든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원래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비둘기파적이었죠. 원래는 그냥 그게 원래 기존 예측이에요. 네. 그냥 기존에 했던 말을 거의 반복한 건데 네. 시장이 괜히 맞기 전에 먼저 매를 맞기 전에 그 두려운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걸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때려.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미리 빠졌던 게 어느 정도 회복한 거다. 그 정도의 감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은 이렇게 물가가 잘 안 잡혀가지고요. 긴축 기조가 조금 더 오래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면 혹시 막 이렇게 겁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강하고 물가가 서서히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물가도 확 내려가고 그러면은 금리가 당연히 더 빨리 내리겠지만 경기 침체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로 흐르게 되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어쨌든 위험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확 무너지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받쳐주면서 금리는 어차피 내릴 거잖아요. 천천히 내려가는 게 오히려 이 사이클을 더 장수하게 만드는 더 길게 가는 사이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죠. 제가 신민철 작가님 영상 올려주시면 제가 아침에 올려주시면 진짜 꼭 보거든요. 근데 자주 안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공급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바쁘시고 그러시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와 네. 저는 진짜 한 방 머리 맞은 게 네.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은 게 좋다. 그렇죠. 네. 그 이제 털고 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비트코인의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 가격이다. 우리 평단이라고 하죠. 네. 그보다 가격이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높아요. 아.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이 대략 한 58,000에서 9만 달러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50일이라고 하면 단기잖아요. 네. 그럼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보다도 이번에 가장 많이 조정받았을 때도 6만 달러 위였으니까 네. 단기 투자자들 평균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털고 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채예요. 네. 근데 이 부채를 안 털고 계속 가면은 이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격이. 네. 평균 투자자들의 평단과 매수한 가격과 가격의 괴리가 더 심해지면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언젠가는 한번 큰 거품 붕괴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중간에 해소를 하고 가는 거다. 라는 측면에서 좋은 게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돼요. 네. 그럼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존에 싸게 샀던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고 새롭게 비싼 가격에 요즘 가격에 최근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되면서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 게 크게 오르죠. 네. 네. 그런 현상들도 있으면서 오히려 가격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한 대목이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순유출이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몇 프로밖에 안 빠졌다.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 정도면 더 빠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ETF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3일 동안 그레이스케일이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면서 거의 15억 달러, 14억 달러 이 정도로 쏟아내면서 네. 지금 3일 연속 ETF 순유입, 순유출량이 순유출로 흘렀어요. 3일 동안 계속 유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이클은 ETF만으로 이루어진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ETF가 3일 연속 팔았으면은 가격이 거의 폭락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이클에 4번이나 있었던 20%의 하락에도 못 미쳤어요. 6만 달러를 지킨 거죠. ETF가 3일 연속 팔았는데도. 그 얘기는 ETF가 아니어도 가격 좀 내리면은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런 하락장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과거에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돈 버신 분들은 10몇 프로 이거는 일상이라고. 그렇죠. 진짜 손방망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0몇 프로 정도는 사실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조정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단기 하락. 그렇군요. 정도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하시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그렇죠.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놀랐죠. 놀라서. 네. 10몇 프로면 거의 이거 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지난번 사이클만 하더라도 거의 30% 하락이 사이클 내내 한 5번에서 6번 있었어요. 네. 30%라고 하면은 뭐 7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 간 거거든요. 다시. 네. 그 정도가 뭐 대여섯 번 있는 게 그냥 기본이다. 네. 라고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ETF에서 순유출이 이렇게 며칠 동안 연달아 일어난 거는 그 차익 거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ETF들의 평균 매수 가격도 5만 달러가 조금 넘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죠. 뭐 ETF도 결국 뭐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집합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금 전고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지금 금리 생각보다 안 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름 차익도 좀 되니까 이 타임에 좀 나갈 사람들 한번 나간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 앞으로도 봤을 때 이런 순유출의 흐름이 멈출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3일 연속 그 매도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3일 전에 정말 컸죠. 하루에 6억 달러 이상. 역대 최고거든요. 매도했고 그 다음 날도 4억 달러 이상인데 이번에 한 3억 달러 정도로 매도량이 지금
줄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격이 올랐고 FOMC가 끝났는데 FOMC도 나름 비둘기파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매도가 이렇게 일어난 거가 악재가 아니라 반대로 호재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갈 사람 나갔다. 네, 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개미가 털려야 간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약한 투자자들이 이번에 좀 털려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흐름에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그 비트코인의 ETF의 그 유입량이 더 이렇게 뭐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멈출 것이다, 아니면 지연될 것이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하락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기관들도 지금 많이 막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은 아직도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기관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트코인 살래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부에서 다 심사를 거치고 자산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SEC에 우리 펀드는 원래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않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겠다라고 수정 신청서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다 마무리되려면 적어도 5월에서 6월 이후에요. 네. 빠른 애들도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펀드들이 있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펀드들도 그 정도는 돼야 그 절차가 모두 끝나고 그래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천천히 보수적으로 들어오는 펀드들은 더 이후에 이어지겠죠. 그런 돈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나 ETF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전부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헤지펀드처럼 소규모 별동대 같이 그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그런 소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네. 중규모, 대규모 자금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유입 자금 대금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작가님 그런 건가요? 이게 그 비트코인 ETF로 이게 승인이 됐을 때 자금이 들어올 때 네. 그때는 그 자금들의 특징이 네. 중장기적이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런 중장기적인 자금은 덜 들어왔다. 그렇죠, 덜 들었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펀드의 자금들은 대부분 뭐 우리 뭐 개인이 그냥 주식이나 비트코인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어제 샀다 오늘 팔고 맞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뭐 기본이 최소 몇 달에서 많게는 몇 년이잖아요. 네. 그런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또 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할당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펀드에 비트코인을 3% 포함시켰다. 그럼 3%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넣지는 않거든요. 뭐 길면 몇 년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는 뭐 조정이 오고 뭐 사이클이고 뭐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 할당량을 다 채울 때까지는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은 장기적인 투자 목적의 자금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순유출은 네. 개인들이 좀 파란 걸로 개인들이 많겠고 또 빠르게 투자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 위주의 헤지펀드들 네. 그런 자금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 앞으로 그 시나리오를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네. 왜냐면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잖아요. 네. 다만 아직까지 그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고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몰려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을 전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69,000에서 7만 달러 사이였어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게 돌파를 했지만 거기서 힘이 좀 한번 다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물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어내지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 수준까지 갔던 적도 여지껏 없었거든요. 반감기 이전에. 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분명히 속도는 지금 좀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상승 각도가 이랬다면 지금 상승 각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각도가 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한 거는 빨리 올라간 만큼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건 사이클이 빨리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뭐 말까지가 아니라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올라간 각도로 원래 걔가 그 계획했던 기간을 다 채우는 거야.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올라간 각도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거였으면 좋겠다. 이거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다중 고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멀티탑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미 있었어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두 번의 그 고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점 간의 간격도 꽤 길어요. 8개월이에요. 그래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때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40-50%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서 이전 고점을 거의 10배 넘게 오르는. 그래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크게 오르는 그런 두 번의 고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멀티탑, 다중 고점이 이번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올라간 각도로 한번 가서 고점 찍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을 크게 하는 거죠. 아마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클 끝났다. 접자. 그렇죠. 돗자리 접고 이제 가자. 할 때 또 다시 한번 다중 고점이 오면서 결국은 그 다중 고점의 고점까지 보면은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사이클 전체 기간을 다 채우는 야. 그런 상 시나리오가 굉장히 저는 조금 이번에 유력하지 않나.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기존 일반 사이클의 경우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충격이 네. 하나였잖아요, 반감기. 근데 이번에는 반감기에 금리 인하에 네. ETF에 충격을 주는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충격 발생 요인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파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후폭풍도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차를 슈퍼사이클. 두고 그렇게 해서 더블탑 또는 트리플탑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야, 그래서 진짜 슈퍼사이클이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고점이 온다면 그러니까요. 또 늦게 타고 막 이래서 뭐 늦게 타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또 너무 빨리 파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야,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네. 그렇게 더블탑 내지 막 트리플탑을 네. 달성한다 하면 네. 매도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좀 적절한 거예요?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탑에서 어느 정도 좀 후회는 없을 정도로는 매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탑이나 트리플 탑이나 더블 탑이 생기면은 네. 두 번째 고점이나 세 번째 고점이 오면은 그거는 그냥 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에서 안 팔고 남은 것들로 이제 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장기 보드로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처음에 아예 안 판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연한 거지만 비트코인 개수가 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던 퍼센테이지로 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를 또 나눠서 팔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탑에서 뭐 반을 팔고 기다렸다가 뭐 이대로 사이클 끝나면 그냥 다음 사이클까지 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근데 확실한 거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더 큰 고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아예 안 파는 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분할 매도, 분할 그쵸. 매수 이렇게. 네. 그 아까 좀 궁금한 게 비트코인 그 가격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거기서 이격도가 높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신미철 작가님은 네. 그 앞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은 남아 있잖아요. 네. 더 올라갈 건데 네. 그럼 이럴 때는 혹시 뭐 부분적으로 매도를 좀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사이클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길게 잡고 가는 것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점권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파는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하려다가는 한 번 놓쳐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끝이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네. 당연히 그 조정은 결과적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나올 거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때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번에도 당장 어제 6만 달러까지 갔었죠. 맞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6만 8천 달러죠. 네. 그럼 자고 일어나시는 중에 끝나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에 한번 팔았어. 좋은 시기에 팔았어. 야. 그 다음에 6만 한 5만
5,000달러 가면 다시 살려고 기다렸다가 6만 달러 좀 찍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 6만 달러가 자꾸 아른거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못 사요. 와. 네. 그러면 이번에 한 번만 더 내려가면 그때 사야지. 네.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와, 그렇구나. 제가 신민철 작가님 그 유료 강의 비트코인 네. 슈퍼사이클 듣거든요. 아, 네.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네. 같이 보니까 그쵸, 책의 그러면 내용도 더 이해도 좋죠.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데 와, 근데 신민철 그 작가님이 진짜 초고수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랑 또 지식으로 아는 거랑 실제 돈을 버는 투자 뭐 기법이라고 할까요? 네. 투자법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그렇죠.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진짜 겸비하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군요. 그럼요. 똑같이 해야죠. 네. 와, 그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뉴스를 볼 때 뭐 이격도가 벌어지고 막 어떤 분이 막 폭락한다 그러면 이게 아 정말인가 막 하면서 또 고민을 한단 말이죠. 폭락하면은 폭락하라고 놔두면 돼요. 놔두면. 네. 원래 비트코인은 강세장에서도 20-30%의 하락이 몇 번씩이나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뭐 다 맞출 수 없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때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이클 전체를 보면서 투자를 전체를 하는 게 보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사이클에서 고점에 이르기까지 또 이런 진통.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여러 거예요. 번. 일단 와. 당장 다음에 큰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 이제 10만 달러로 넘어가는 구간이죠. 네. 그때 이제 9만에서 10만으로 넘어갈 때 아예 자릿수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아. 5자리에서 6자리로. 네. 그때 분명히 또 차익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아마 이번보다 어쩌면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넘어가면은 또 보통 비트코인 전통적으로 한 전고점에서 2배 올랐을 때 또 조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14만 달러죠. 네. 그때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20만 달러. 20만 달러 또 앞자리 바뀌잖아요. 네. 그때 또 있겠고 그런 식으로 뭐 앞으로도 그런 거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네. 그때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때마다 샀다가 좋은 타이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야, 근데 10만 불이면 벌써 1억 3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벌써 끌리는데요. 이게 매도가 그때도 안 하실 거예요. 사이클이 남아있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작가님은 최소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해야지. 되지만 네. 저는 지난 사이클이 이제 22배 정도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네. 이번 사이클이 충분히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난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 시가총액이 훨씬 높긴 하지만 지난 사이클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제대로 못 올랐던 사이클이고 네. 이번 사이클은 오히려 슈퍼 사이클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동시에 겹쳐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지난 사이클의 20배, 22배 정도의 상승률을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 한 15,000에서 16,000달러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었으니까. 그러면 20배 이상이라고 하면 30만 달러 이상인 거죠. 야. 하나로는 4억 이상, 네. 4억에서 5억 사이 와.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셨을 때 그렇게 되시는 거고 그쵸. 또 앞으로 또 어떤 그렇죠. 변수나 정보가 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뭐 고점 신호들도 많이 볼 테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와, 그러시군요. 와, 전번에 20, 이번에도 20. 야, 진짜 이렇게 가면은 진짜 야, 이거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멘붕이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그렇게 오래면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고점에들 많이들 사시죠. 그 네. 제가 그 웅달책방 그래도 네. 한 60만 정도 되니까요. 한번 그 투표를 했었어요. 네. 비트코인 금액하고 투자 금액하고 네. 그다음에 개수로 그래도 그 응답자가 거의 45,000명 하셨거든요. 네. 그 숫자 떠가지고 보니까 근데 80%가 네. 1비트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1억 아쉽네. 이상도 6% 정도밖에 안. 너무 아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포모 때문에 1억 넘었을 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그쵸. 와, 앞으로 만약 진짜 그런 시나리오도 간다고 하면 와, 막판이 항상 비트코인은 막판이 정말로 크게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가는 것도 진짜 하루아침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때서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때 들어오면 이제 진짜로 위험한 거죠. 네. 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보시는 분들은 그때 네. 가서도 보지 말아야겠네요. 그쵸. 그쵸. 야, 진짜 이 네, 영상 그때가 꼭 되면 이제 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사는 얘기를 안 안 하겠죠. 하시고. 네, 오히려 잘 파는 얘기를 하겠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1억 언저리인데요. 뭐 네. 9억
아니 9,700, 800.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요? 아직도 저는 이번 사이클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접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과거 사이클에서 이미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네.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때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직 전고점 미치잖아요. 네. 잠깐 일시적으로 돌파하긴 했지만은 그건 그냥 순간적이었던 거고 결국 다시 저항선 밑으로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하기 직전의 단계다. 입구 정도의 입구.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 뭐 한 2달에서 3달 정도 기간을 잡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여전히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가격이 한 10몇 프로 폭락하고 막 9천만 원까지 내려가니까요. 유튜브 댓글에 폭락각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고점 신호 드디어 이제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가 부족한 걸까요, 그러면? 네, 뭐 이제 그런 댓글에 달리면은 이제 다시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인 거죠. 네.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포기할 때 오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짧은 조정에도 어. 예, 이제 사람들이 아직 뭐 괜찮다, 뭐 음.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내릴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댓글이 달릴 때가 이제 반등하는 때다라고 인간 지표로 또 짧게도 삼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제 네. 부부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자분은 막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자분은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프로 봤을 때 고점이니까 1억을 넘어서. 네. 근데 이제 남자분은 지금 이제 사야 된다고 네. 하고 사지 말라고 하고. 네. 그것도 공부가 좀 부족한 걸까요? 원래는 그게 네. 고점에서 사면 안 되긴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를 통해서 네. 계속 비슷한 양을 매일매일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좋아요. 네. 그게 가장 좋고, 그거를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 방송 안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나는 100% 가능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최대한 분할 매수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그 기술적 매매에서 돌파를 할 때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돌파할 때가 사는 거죠. 돌파 매수라고 하는데요. 돌파 매수. 다만 돌파 매수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번처럼 거짓 돌파를 주의해야 돼요. 네. 돌파한 지 며칠 내에 다시 저항선 밑으로 내려가면 돌파 매수할 때 샀다가 그 저항선 그 돌파한 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갈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신 분이라면 그런 기술적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1억이 네. 고점이라고 하면 10만 불이 아니다. 7만 불이 네, 그쵸.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고점을 네. 완전히 뚫었다 이렇게 주봉으로 그 7만 불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적어도 한 7만 2천에서 3천 달러 이상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주봉으로까지 봤을 때. 주봉으로. 네. 그럼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꽤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렇게 뚫었는데도 다시 이렇게. 그럼 그게 그 거짓 돌파인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반대로 거짓 붕괴라고 해서 지지선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인데 보통 이럴 때 많이 올라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아직도 지금 저항선을 못 뚫은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